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4번의 강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될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심리 상담도 하고 있고요. 여러 분야에서 강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들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유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쓸모있는 그런 강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4번의 강좌를 통해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학생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유용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하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충 한 4개 분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성년자를 이제 벗어나서 성인으로 딱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연애도 하고 싶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성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할 때 자연스럽지 않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힐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 풀어나가고 싶은데 저 친구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연애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애를 내가 잘한다 하면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연애가 어려워 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연애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강좌는 이제 연애도 연애지만 과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 분야, 그리고 다양한 층위의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데 나는 친구의 범위를 좀 넓히고 싶은데 난 자꾸 친구가 한정이 됐다 하거나, 혹은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의 범위에서 내가 자꾸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할 때 내가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나는 과연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지?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구 사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부분을 내가 풀어나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좌는 이렇게 해서 연애도 해봤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진출해요? 사회로 진출을 해서 내가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텐데,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생활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죠. 윗사람도 있고요, 동료도 있고요, 밑에서 새로 올라오는 후배도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직장, 이런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런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이 시간을 잘 써나가고 싶은데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자꾸 삐그덕거리고 하는 부분이 내 하루라는 삶 속에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삶을, 내 하루라는 시간을 좀 더 구조적으로 잘 활용했을 때 내가 이거를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안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네 번째 마지막 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연애를 거치고 친구 사이, 그리고 직장 생활을 거쳐서 봤더니 내 삶이 과연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나의 인생 태도에 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나 이 안내가 궁금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강좌가 기다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번째 강좌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 강좌를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창조해냈다, 창의해냈다 이게 아니고 엄연히 심리학이라고 한 분야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한 파트예요. 자, 제일 첫 번째 PPT에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글씨가 TA란이라고 이제 쓰여 있죠. TA 무엇의 약자일까요? 교류 분석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4번의 강좌를 통해서 안내드릴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연애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나의 그런 말은 나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자, 전체적으로 TA라고 하는 이 심리학의 한 분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A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올까요? 성장과 변화라고 하겠죠.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닌 성인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 나가고 있는 거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일 수 있는데요. 성장과 변화를 통해 변화를 위해서 성격 이론 그리고 심리 치료 이론이 바로 이 TA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성격은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해 하시거나 혹은 이해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알고 싶으시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TA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TA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관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오케이다,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사고 능력을 갖고 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들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단하고 그 결단은 뭘 가능하게 한다?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얘기를 쭉 풀어가신 다음에 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렇게 낙담을 하세요. 안 변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러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변화하는 방향을 향해서 몸을 돌리겠죠. 그 방향성이 결국은 그 사람이 변화하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단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쪽으로 변화를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세 번째 얘기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끊임없는 교류와 이 교류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생산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TA라고 하는 부분은 교류와 생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냐면 가치 있는 삶, 내가 좀 가치로운 의미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 게 이 TA에서의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Yesterday is history. 그리고 tomorrow is mystery.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Here and now. Today is present. 현재를 우리가 presen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를 자꾸 되돌이켜 보고 있느라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과거에 연연하느라 혹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라고 하는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충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은 또다시 뭐가 돼요? 히스토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럼 내가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선물처럼 주어진 이 시간을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을 보면 자각성과 친밀성과 그리고 자발성을 가져오는 게 우리가 이 교류 분석을 공부하는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뭘 만들어내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추상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 삶의 목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아실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아실현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자아실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작은 팁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게 될 이 강좌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실현, 자율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짚어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 네모칸 안에 여러분들 한번 마음의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0이라고 하는 숫자 지표와 10이라고 하는 지표, 그리고 남이 하는 나, 세로 부분에서 0과 10이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0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10까지 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점 찍으셨나요? 자, 남들한테 남이 아는 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보여주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남들은 나에서 과연 얼만큼이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찍으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찍어진 이 표가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각형이에요. 자, 제일 첫 번째 왼쪽 상단에 보여지는 건 오픈 에어리어, 가려진 창이고요. 그리고 숨겨진 창, 그리고 unknown 에어리어, 아무도 모르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창이에요. 그리고 블라인드 에어리어,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창. 자, 여러분들이 만든 사각형은 이 네 가지 사각형 중에 어디가 가장 넓으실까요? 안 들려요. 각자의 비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강좌를 통해서 이 오픈 에어리어를 가장 이렇게 좀 확장시켜 놓는 게, 열린 창을 넓히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율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린 창, 자아 개방을 통해서 오픈 에어리어를 넓혀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린 창이 넓어져가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자아 개방을 하는 거 어려워해요. 그리고 피드백 요청하는 거 남의 말 잘 안 듣기도 하고요. 듣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열린 창, 오픈 에어리어를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자기도 몰라요. 내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통찰을 통해서 이 열린 창을 넓혀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열린 창을 넓혀가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조앤 해리스 윈도우라고, 조하리의 윈도우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나의 열린 창을 넓혀가고, 그리고 어두운 창은 통찰을 통해서 이 열린 창, 오픈 에어리어를 좀 더 넓혀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바로 이 조하리스 윈도우라고 하는 부분에서 담아있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 TA라고 하는 이 영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접해가면서 알아가고, 아, 이렇게 해서 나의 영역을 좀 넓혀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를 아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순서를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과거의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현실의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이상의 나를 알아가는 게 나를 알아가는 순서인데, 이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분을 좀 더 알고 계실까요? 이상의 나를 아는 거, 현실의 나를 아는 거, 과거의 나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배포될 간단 진단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그 진단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진단지들은 거의 자기 보고식 진단지예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가기보다는 진솔하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진단지를 표시해 나가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강좌를 통해서 이 진단지를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이 결과지를 각자가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고 안내하게 될 겁니다. 자, 진단지는 다 하셨겠죠. 그리고 진단지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거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길을 떠나보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나볼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상황. 남친 혹은 여친이 100일 혹은 50일, 뭐 1000일도 있을 수 있겠죠? 기념일을 잊었을 때 어떠세요? 나는 이거 막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저 친구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다란 이벤트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작은 마음 써주는 이런 상황이라도 기대했을 텐데 내 기대에 어긋나거나 혹은 아무런 언지도 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반응하실까요? 우리가 그룹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면서 서로 동병상련, 동질감, 공감 이런 부분 함께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택시 정류장으로 내 앞으로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커플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요. 여친 혹은 남친이 있는데 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새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내 여친이 혹은 내 남친이 이런 상황을 뭐 눈 감아 준다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한다거나 혹은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마구 이렇게 끼어들어서 어떤 분란이 또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나는 과연 뭐 이런 불의는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쪽인지 아니면 소심하게 모른 척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아마 각자 다르실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내용이 MBTI라고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MBTI 하나를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얘기거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소개해드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의 진단지를 통해서 각자 봤던 그것만 가지고도 이 얘기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얘기해 보실까요? 남친 혹은 여친이 카톡에 답이 늦을 때 이런 거 가지고도 저에게 상담 오시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익십했어요, 안 익십했어요,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도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떤 친구는 답이 곧장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 친구도 있고 읽었으면 답을 해야지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그렇지 않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나는 굉장히 양이 많게 보냈는데 동그라미 2개만 왔어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각각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자, 얘기 많이 나누셨나요? 이런 걸 통해서 각각 친구들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올라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일 첫 번째 만나보게 되는 거는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자, 이전의 상황에서 카톡의 답이 늦게 왔어요. 그리고 카톡의 답이 읽었는데 답이 안 왔을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친구는 아니 답을 했으면 카톡을 보냈으면 금방금방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씩씩거리고 이런 게 옳은 거 아니야? 저런 게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상대방의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내세우고 상대방에게 왜 하지 않았냐고 강요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쁜 일이 있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지금 뭐 하느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잠시만 기다려보면 어떤 내용이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감정 변화를 고스란히 다 표현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때? 너는 어때? 하면서 막 이렇게 주변의 그런 의견을 구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런 좀 전에 그런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 상태를 기준으로 개인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런 자아 상태라고 하는 거는 사고나 감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행동 방향으로, 행동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의 예를 가지고도 세 가지의 상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자아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게 구조적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개인의 성격 구조를 통해서 독특하고, 그리고 독자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어떤 거를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세 가지 자아 상태, 지금 나타나 있는 게 PAC라고 하는데, P, 어버이자와, 그리고 A, 어른자, 그리고 C, 어린이자,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이 부분들이 속에서 구성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P는 어버이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펴렌트의 P, 어버이를 따서 P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어덜트, 어른자를 A로 표시되고요. 그리고 C, 어린이자, child를 따서 PAC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요. 그래서 이 PAC가 내 안에 구조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 구조적으로 작동한 것이 나중에 기능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가 여러분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 부분에 어떤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에너지가 쏠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제 성격은 이래, 그 사람 성격은 저래 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부모자, 구조 분석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부모자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나를 양육해주는 양육자의 어떤 입력되어 있는 태도나 행동이,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비판적으로 하는 행동,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이 마음속에 어린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어린이의 어떤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가 했던 행동이나 어떤 그 생각이나 느낌을 내가 그대로 나에게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겉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모자라고 하는 거는 나를 양육해준 양육자의 태도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내 안에 내재화되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부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성인자아는, 어덜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여기에 현실을 바라보고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정보나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거나 하지 않고 이성적인 작동을 하는데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어른자아 형태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어린이자아는 나를 양육해준 양육자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내가 반응했던 그 행동이 그대로 나한테 내재화되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어린이자아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성인이 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나 엄마처럼 안 하려고 했는데, 혹은 나 아빠처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아빠처럼 하고 엄마처럼 하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모자의 형태가 되고, 내가 어릴 때 반응했던 내 부모에게 반응했던 그 형태대로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반응이 그대로 남아서 행동하는 게 바로 이 어린이자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거는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밖으로 기능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5가지 형태로 밖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버이자 부모자 P자는 CP와 MP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CP는 비판적인 부모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MP는 양육 어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덜트는 A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자는 자유 어린이와 그리고 수능 어린이, 이렇게 2가지로 분화가 되어서 기능을 해요. 그래서 부모자는 비판 어버이와 그리고 양육 어버이, 그리고 어덜트는 어른자 하나, 그리고 어린이 C자는 자유 어린이와 수능 어린이. 그러면 이 각각의 5가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첫 번째 비판 어버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보수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내가 받는 느낌은 어떠냐면 깔보거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언어의 특성은 어떤 당위성을 표현하는 그런 명령조의 지시적인 그런 말투를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외형적인 특징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자, 2번째 양육 어버이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온정적이고 수용적이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양육 어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할 때, 이럴 때 나는 어때요? 저 사람에게 위안을 받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육 어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 특징은 어떠냐면 상대를 격려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양육 어버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양육 어버이, 이런 말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도가 자연스럽겠죠. 상대방을 토닥토닥 하거나, 그리고 좀 부드러운 미소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거나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자, 이번 3번째, 어덜트. 어른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이고 또 계산적인 이런 면도 있기도 하죠. 그럴 때 치우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상대가 받을 때는 어때요? 저 사람 좀 객관적이다. 그리고 말을 좀 들어보고 있으면 안정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른자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사표현에 좀 들어보면 말 끝에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어있고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균형을 잡는 듯한 이런 말투를 좀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좀 진중하게 경청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른자의 특징이죠. 자, 이제 2가지가 남았죠? 자, 자유 어린이의 특징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깜찍하고 귀엽다? 이런 느낌이 좀 일반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사표현은 감정 표현이 표현된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와, 대단하다. 이런 그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어때요?
뭐 손뼉치기를 한다던가 뭐 리액션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바로 자유 어린이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죠. 이 수능 어린이 A씨의 특징은 수능적이고 소극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좀 위축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럴 때 상대방이 이제 뭐라고 해요? 아, 왜 말을 안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이런 말을 듣는 이런 답답한 느낌이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참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 사람들이 좀 받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의사 표현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 수능 어린이의 가장 그 특징은 명확하지 않은 우유부단한 이런 자기 표현을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게 바로 이 그 수능 어린이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좀 멈칫거리거나 눈치를 본다거나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수능 어린이의 특징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세 가지의 구조 분석이 5가지로 기능할 때 비판 어버이, 양육 어버이, 그리고 어른자, 자유 어린이, 그리고 수능 어린이 이렇게 나눠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단지를 보면 아마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하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보는데 가장 점수가 높은 게 1차 개성이고요. 그 다음 가장 점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지에서 점수가 낮은 게 2차 개성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지 결과에서 비판 어버이와 양육 어버이의 점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자유 어린이와 수능 어린이의 점수를 더하면 P점수와 어버이 점수와 어린이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P와 C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A 점수는 A는 하나잖아요. A는 곱하기 2를 해서 크기를 봅니다. 그러면은 P와 A와 C 세 가지의 점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점수의 크기를 보는 게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가장 점수가 높은 게 1차 개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은 그 부분이 1차 개성이고 그 부분이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성격이 이렇구나.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게 각각이 높을 때 비판 어버이와 높을 때 그리고 비판 어버이가 낮을 때의 특징이에요. 자, 비판 어버이가 높으면 어떤 편견이나 자기 주장이 강하기도 하지만 이게 낮으면 규칙이나 규율을 세워야 될 때 그거를 중심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 기준선 안에서 내가 비판 어버이가 좀 낮아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아래와 같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도 들어있긴 하지만 비판적인 논평이나 해설요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신문을 좀 안 보는 그런데 어떤 비평지나 어떤 해설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읽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언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연습해보는 것도 비판 어버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양육 어버이가 높을 때와 양육 어버이가 낮을 때. 양육 어버이가 높으면 상대를 온정적으로 받아주는 게 있긴 하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게 낮으면 어떨까요? 그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낫지 물고기를 잡아서 주면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준선 안에서 양육 어버이가 낮으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양육 어버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권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리하기예요. 요리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하고 누군가에게 먹이는 거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활성화하는데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자, 내가 A가 높을 때와 A가 낮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이게 너무나 높으면 차갑거나 너무 계산적이거나 이런 느낌이 들고 A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어른자아가 낮으면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떨까요? 사고를 활성화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A
어른자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지 결과가 나올 경우에 제가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모하고 기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권하기는 해요. 자꾸 적어서 내 손으로 익히면 손으로 익힌다는 건 내 몸으로 익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유 어린이가 높으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너무 방종하거나 아니면 너무 천방지축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고 혹은 자유 어린이가 낮으면 활력이 부족하거나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자유 어린이가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자유 어린이가 높은 사람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한다거나 모방한다거나 하는 게 자유 어린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 어린이가 높을 때는 수능하고 어떤 조화롭거나 하는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억압을 한다거나 우물쭈물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낮으면 상대적으로 어떠냐면 똥고집이 있어요.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서 또 요지부동인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내가 나는 수능 어린이 이렇게 위축된 이런 부분이 많아 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이거를 활성화하는 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요. 상대방에게 내가 얘기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줄래? 라고 하는 이런 거를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연애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비판 어버이로 표현하고 있는지, 혹은 양육 어버이로만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른자, 아니면 자유 어린이, 수능 어린이, 이 5가지를 골고루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잘 꺼냈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교적이다, 능숙하다,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 어린이를 꺼내 써야 되는 상황에서 막 비판 어버이를 꺼내 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분위기 깬다라 그러죠. 양육 어버이를 꺼내 써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하고 있어요? A자만 막 하면 너 너무 차가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5가지 에너지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앞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셨는지, 이 4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과연 이 사람의 에고그램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5가지 자아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을 때 내가 비로소 내가 내 남친이나 혹은 내 여친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좀 첫 번째 시간이라 여러 가지 설명할 거 많아서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